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건강 지킴이 아나운서 임송아입니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에 나오는 그녀의 소원입니다.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볼 것이며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보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처럼 캄캄한 밤이 아침이 되어 환해진 세상에서 거리를 걸으며 열심히 생활하는 지금의 내 모습. 이렇게 스스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경기도 용인시 사랑의 요양병원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담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그리고 나이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혹은 아프신 부위가 있으시면 그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더 원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지난 시간에 고혈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원인 그리고 증상 또 고혈압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고혈압은 병이 아니라 증상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우리 몸의 경고를 알려주는 적색 신호등이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분들이 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자가 치료를 통해서 고혈압을 조금 더 해결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강의한 것이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지금까지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혈압이 높다 그러면 병원 가서 혈압약을 먹고 나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 먹고 있어 라고 하는 걸로 해결되는 것으로 네. 이제 많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하시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생활 습관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병이라는 거죠. 그 생활 습관병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다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활 습관을 고치면 이런 질병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생활 습관병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인구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약을 드시고 계세요. 네. 그만큼 고혈압 당뇨병을 많이 앓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만 바꿔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갑자기 뭐 고혈압 얘기하다가 대사증후군이 왜 튀어나오나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습관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모든 병들의 전 단계 증상이 다 대사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대사증후군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의 병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사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때부터 우리가 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사증후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병들,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어떻게 보면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만할 것 같은데,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가요? 대사증후군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영양으로 흡수돼서 네. 또 이제 영양소로 우리 몸에 골고루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배설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대사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영양 섭취를 해서 이런 것들이 또 잘 배설이 된다 그러면 네. 병에 걸릴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돌발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는 있겠지만, 이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대사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대사증후군이에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앓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대사증후군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복부의 비만, 복부의 비만, 내가 어느 정도 배가 어느 정도 부르면 복부 비만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거를 이제 권고하는 수치는 남자는 한 90cm, 35인치 정도 되고요. 여자는 한 85cm, 33인치 정도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걸 이제 줄자로 재보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사실 그걸 알기가 쉽지 않고, 네. 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일일이 90cm가 얼마큼이야, 35인치가 얼마큼이냐라는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재기가 쉽지 않죠. 예,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할머니들이 특히 오셔가지고 배가 많이 나오면 할머니는 왜 배에다가 쌀 한 마를 넣고 다니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농담 삼아서 당신 한 8개월쯤 된 것 같다, 이렇게 보통 보면 임신 한 7, 8개월 정도의 그 배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면 이게 복부 비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비만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다 느끼기 때문에 내가 전과 달리 배가 자꾸 늘어나고 전에 입었던 옷이 맞지 않아. 그러면 이게 일단 복부 비만이 있구나. 그 복부 비만과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이제 지방이 높아지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네. 또 혈압약을 먹을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혈압의 이제 위험 수위 정도 되는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그러면 한 130이나 135 정도까지 올라가고, 또 당 수치도 정상 혈당치보다는 조금 높아지는, 그렇다고 해서 당뇨병까지 가지는 않는 이런 단계들을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이제 복부 비만, 그리고 이제 전 단계의 당뇨 혈당 수치, 또 혈압도 이제 전 단계의 혈압 수치, 또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HDL 콜레스테롤이 저하되고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이제 높아지고, 이러한 것들 중에 한 3가지 정도의 증상이 있으면 이것은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병명을 만들고 이렇게 한 이유가,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고혈압이나 당뇨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 단계에서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을 가지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대사증후군을
군을 앓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 있는 단계에서는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라고 하는 병이 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내 몸을 관리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대사증후군을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대개 이제 대사증후군을 증상을 이제 나타내는 연령대가 네. 그냥 40대쯤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40대 분들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술, 담배하고 과로하고 잠 못 주무시고 뭐 이러다 보면 뱃살이 늘고 이러죠. 그러다가 이제 더 심해져가고 갑자기 머리가 아픈 것 같고 뭐 혈압이 높은 것 같고 그러면 이미 고혈압. 네?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막 피곤해지고 소변 색깔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건강검진했더니 당 수치가 되게 높아요. 그러면 당뇨병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우리들이 좀 다른 표현을 드리면 저는 병원에 환자분이 오시면 뭐 건강검진하고 무슨 검사 받고 이러는 거를 많이 하시죠.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도 환자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검사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검사를 받아서 네.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무슨 병인지 알고 이렇게 하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저는 왜 검사를 받으려고 그러냐. 네. 병부터 고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의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네. 자기 몸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 문제가 느끼는 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밤늦게까지 과식하고 그러면서 내 몸이 뭔가 변화가 되고 몸이 찌뿌둥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대사증후군인 거예요. 근데 그 단계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혈압이 뭐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네요. 당뇨도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예, 괜찮네요. 이러면 자기들이 병이 아닌 줄 알아요. 너무 안심하시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거꾸로 네네. 당신이 지금까지 잘못된 생활 습관을 먼저 바꿔라. 한 달 정도 바꿔놓고 그러고 나서 검사를 받아라. 그러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네네. 받아놓고 조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치료를 안 하게 되면 그건 더 문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대사증후군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검사라는 거는 내가 이 병이 있냐 없냐 정도의 직접적인 이미 너무 결과가 나쁜 상태가 됐는지 아닌지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죠. 너무 검사 결과는 사실 너무 안일해지게끔 만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네네. 물론 이제 이 검사 결과에서 이제 이상이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네네네. 상당히 병이 심도 있게 진행됐을 때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도 그냥 평소에 잘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뭐 머리가 많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체중이 좀 빠지는 것 같은 네. 느낌이 온다든가 이러면 이제 가서 그쵸. 검사해 보면 이미 많이 이제 높아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네네.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대사증후군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네.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대사증후군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뭔가 좀 단어가 어려운 생소한데. 조금 어렵죠. 이제 네네. 의학적인 용어가 되고, 그럼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당뇨병은, 네. 인슐린이 부족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인슐린이 넘쳐서 오는 건가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당뇨병을 가진 분들이 인슐린을 맞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걸 들어봤을 때는 인슐린이 부족한 게 아닌가. 네. 거의 대부분 이제 당뇨병 얘기를 하면 인슐린이 부족해서 오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네.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인슐린을 이제 심해지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당뇨병을 인슐린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계에서 이제 거의 별로 없어요. 없고 그런가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말로 바뀌어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그 원인은 사실 다양한데 네. 그걸 아주 쉽게 표현하신 분이 한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이제 예전에 한참 채식을 강조하셨던
그분 성함을 잠깐 잊어먹었는데 그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최근에 이제 그 최한경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미국의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그 통합의학, 대체의학 이쪽에 하시는 분들과 같은 이분은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걸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을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왜 그걸 설명해 드리냐면 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인슐린 저항성이 뭐야? 근데 그분들이 아주 쉽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우리의 영양 섭취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기전을 조금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에서 이제 그 당분 포도당을 그 혈액 속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우리 몸에 쉽게 얘기하면 휘발유처럼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뇌 같은 경우는 뭐 포도당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탕만 먹어도 뇌는 건강까지는 아니지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포도당을 먹게 되면 포도당이 바로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동반자가 필요해요. 그게 인슐린이에요. 아,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인슐린이 췌장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간에서 이제 포도당화 시켜서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보내면 이제 뇌에서 이제 그걸 인지를 해가지고 췌장에 명령을 해서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이놈들이 포도당하고 결합이 돼요. 포도당하고 결합이 돼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은 혼자서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동반자를 거쳐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몸의 근육, 세포 이런 쪽으로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알기로는 우리 몸속에 설탕 성분이 당이 너무 높아서 끈적끈적하니까 이것이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혈관을 막히고 되게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당뇨병은 위험하다 그랬는데 사실 네. 알고 보니까 인슐린이라고 하는 놈들이 분비돼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네. 대개의 경우 이제 그 당뇨병을 두 가지로 당뇨병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대사증후군이 당뇨병 네. 전단병이기 때문에 네, 네. 당뇨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형 당뇨는 이미 췌장 기능이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일형 그런 경우는 당뇨. 이제 뭐 인슐린이 부족해서 오는 게 맞고요. 네. 이형 당뇨는 90% 이상이 이형 당뇨인데 그분들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내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세포 속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이 너무 높으면 지방이 그 세포의 문을 막아서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신 분이 계셨고요. 네.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인슐린이 너무 많이 과다 분비되다 보니까 서로 좁은 문에 이놈저놈이 막 들어가려다 보니까 닥치다치 붙어서 세포가 이제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슐린이 있어도 인슐린이 충분히 공급되는데도 불구하고 당분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혈액 속에 당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 주신 그 채식주의를 말씀하셨던 뭐 네. 이상구 박사님. 네, 이상구 박사님이 네. 이제 그 지방에 대한 얘기를 하신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이 우리가 음식에서 지방이 너무 높은 것을 드시게 되면 그것들이 그것도 이제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인 것이 복부 비만 환자가 이제 당뇨병 입원율이 상당히 높은데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포도당화된 것이 인슐린과 결합해서 세포로 못 들어가게 되면 네. 이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간에서 다시 흡수를 해서 얘들을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지방산으로 축적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식량을 저장하듯이 복부에다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새벽에 되면 아침에 지방산을 이렇게 뽑아내서 지방산을 유리시켜가지고 오히려 이제 얘들을 지방산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혈관으로 다시 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 먹기 전에 얘들이 먼저 세포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음식을 먹었는데 그 포도당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결국은 음식하고 문제가 있구나. 네.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좀 보완을 하고 우리가 좀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 뭐 스트레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 결국은 비만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문제가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진짜 그 며칠을 해야 될 정도로 길은데 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음식의 양 종류들이 많이 다양해지면서 여기에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고 입에는 달콤한 네. 음식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자꾸 옆으로 새는데 황성주 박사님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다가 네. 이제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한 가지를 보고서 약간 좀 실망을 했어요. 그분이 내용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네네. 자기는 절대로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 김치를 먹지 않는 이유가 네. 그 나트륨. 나트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얘기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거하고 조금 뒤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포도당이 쉽게 얘기하면 설탕 성분이 네. 혈관에 많이 있게 되면은요, 이놈들을 그 소변으로 배출시키지 않고 처음에는 막아버려요. 그래서 네. 나트륨 배출을 시키지를 않아요. 그럼 나트륨도 혈중에 많이 높아 있어요. 그러면 나트륨이 혈중에 많이 높아지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고혈압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 혈액 속에 끈적끈적한 그 설탕 성분이 많이 있어서 혈관도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혈압을 못 높이게, 혈압을 높이게 하는 나트륨이 안 빠져나와서 이 혈관을 팽창시켜서 혈압을 높이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인체는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게 해로우면 설사해서 내보내요. 그게 정상적인 대사예요. 근데 뭔가 자꾸 필요 이상으로 축적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체가 인지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들이 고기를 예를 들어 치면 육류가 저희들 식탁에 오를 때 쇠고기다, 돼지고기다 하고 드시지만 이 추적을 해보면 이 소고기가 어떻게 생긴 소고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소고기는 조금 좀 더 복잡해지니까 그럼 계란으로 얘기를 할게요. 저는 계란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계란을요? 일부에서는 하루에 3개씩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계란이라고 하는 완전 식품. 완전 식품 되게 좋은 식품이잖아요. 네네. 그러나 우리가 먹는 계란이 그 계란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계란? 어떤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계란은 닭이 방사돼서 막 뛰어놀면서 곡식을 먹은 그 닭이 한 2, 3일에 한 번씩 낳는 계란이 완전 식품인 좋은 식품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실에서의 계란은 어떤 계란이냐면 조그마한 닭장 속에 전부 그 네. 닭들을 가다 놔요. 닭이 아주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좁은 데서 24시간 불을 켜놔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자기들끼리 막 쪼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뿌리를 잘라요. 심지어는.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알을 낳는 게 얘네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양기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알을 낳느냐면 사료를 적게 먹여서 많이 생산하는 게 최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료 속에 필요 없는 뭐 호르몬제라든가 네. 이런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2, 3일에 한 번씩 낳는 계란을 하루에 하나씩 낳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항문이 막 빠지고 이러는 단계까지 가요. 그래서 얻은 식탁에서 그것이 예쁘게 포장돼서 저희들 밥상에 딱 올라온 게 계란이에요. 그런 계란을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하루에 3개씩 한 달 복용하시면 저는 100% 고지혈, 당뇨, 고혈압이 온다고 저는 확신해요. 음식을 그러니까 좀 좋은 걸 가려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식탁에 들어오는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짧지만 어쨌든 오늘 그 대사증후군에 대한 걸 마무리를 한다고 치면 네.
저 대사증후군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설탕을 확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설탕은 어려운 건데.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할 게 아니라 네 몸부터 관리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미 대사증후군이 있다 아니면 당뇨 초기나 고혈압 초기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몸 관리를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짧은 시간이라도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 있는데 이걸 1년, 2년 하긴 쉽진 않죠. 네. 그러나 다만 몇 줄에도 설탕의 성분을 확 줄이는 거예요. 설탕뿐만 아니라 탄수화물도 줄이셔야 돼요. 왜 탄수화물 하냐면 탄수화물이 바로 포도당으로 바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결국은 설탕하고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요거에도 반론이 있어요. 정제된 설탕은 드시면 안 되지만 원당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노란 설탕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저는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발화현미 같은 것들인가요? 그런 것들도 네.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저 무슨 소리야? 먹으면 안 되는 뭐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면서 왜 영양 공급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당뇨 식단을 하고 그러는 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칼로리 제한이에요. 네. 열량은 많이 주죠.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어서 열량은 많이 섭취를 하는데 그 안에 영양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있어요. 그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사료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뭐 농약을 많이 뿌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양소가 결핍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많이 칼로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게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 공복 시간을 가져라. 네. 공복 시간을 가져라는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쉴 틈 없이 먹어요. 밤에 야식 먹고 그러고 우리가 자죠. 자고 나서 아침에 또 식사를 하고 가요. 근데 공복 시간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수면을 취하게 되면요. 수면 시간에 한방에서는 이제 각 장기마다의 시간표가 있어요. 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간. 간이 가장 활발히 하는 시간이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예요. 네. 이 시간 동안에는 간이 내 몸이 쉬는 동안에 간에서 새로운 영양소를 만들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음식을 계속 먹고 있으면 간이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공복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복 시간을 갖는 것이 몸을 재생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동물들은 아프면 무조건 굶어요. 배가 아프든 감기 걸렸든 피부병이 생겼든 동물들은 굶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약을 먹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우리들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하나 더 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이죠.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잘 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바쁘게 생활하면서 밤에 야식 드시고 잠 못 주무시고 맨날 컴퓨터하고 이랬던 생활을 내 병이 오기 시작하고 내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잠시라도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3주간이라도 멈추셔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그래서 어떤 프로를 하냐면 네. 2주 동안 굶기는 프로를 해요. 2주 동안 굶기는데 다만 배고프고 기운 없지 않게 이제 굶기는 방법을 통해서 네. 굶기는데 굶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 속에 필요 없는 세포들도 나가는 수도 있고 또 내 몸이 이제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활하게끔 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들이 이제 바쁘게 살아왔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 내 몸이 이상 신호가 오면 조금 일을 중단하는 것처럼 음식 먹는 것도 좀 쉬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증후에서 제일 핵심은 지나치게 먹었던 음식 잠시라도 끊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간헐적 단식. 그런 것도 이제 비슷한 거죠. 근데 네. 그걸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한 뭐 2주 정도의 아주 금식.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간헐적 단식으로 이제 관리해 나가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질병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저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조금 시간을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네. 뭐 충분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활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을 고치는 것 또한 생활의 변화가 없이 고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약에 의존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제 강의가 저는 강의의 기조를 항상 우리 몸이 살아나는데 좀 관찰하고 도와주는 것이 이제 의사로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을 돌보는 것은 스스로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대사증후군에 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혹은 오늘 강의 주제와 꼭 연관이 없더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네,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전화 상담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만나봅니다.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부추입니다. 부추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남윤석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부추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부추를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아주 많이 먹고 있고 또 이게 몸에 좋다 그러니까 요즘엔 식탁에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고기 드실 때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네. 부추를 이제 저는 옛날에 이제 정구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도 있고요. 네. 또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에 노출돼서 어혈이 많이 생기고 이러는 것들을 좀 풀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고 하나 야채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추도 같이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부추 씨를 이제 가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한방에서는 정력제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부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식재료이면서 또 한약재로도 쓰이는 그런 아주 귀중한 약재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요즘 같은 때에 좀 많이 먹어두면 좋은 식품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부추를 보통 이제 드시는 분들이 이제 부추만 드시진 않죠. 대개 보면 고기 드실 때 많이 드세요. 네. 그래서 이제 섬유질을 많이 섭취를 하면 아무래도 좋겠죠. 또 이게 항산화 작용도 많이 강하고요. 또 항암 효과도 좀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식탁에 뭐 부추를 늘 가까이 하셔도 특별하게 크게 해롭지 않은 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네.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부추, 네, 정말 좋은 식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부추가 또 굉장히 정력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부추가 또 어떤 기관에 또 좋은, 이제 소화기에 아무래도 이제 제일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이제 섬유질이 많으니까 네. 장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부추씨 같은 경우는 신장 기관에도 도움이 돼서 소변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 식품, 약품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간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네, 간에도 맞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섬유질이 많고 또 이제 또 녹색 식품들이 아무래도 간에 이제 해독시키는 효과들이 있고요. 또 이제 간이 나쁠 경우에 이제 어혈이 많이 생기는데 네. 이제 어혈을 이제 풀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간에도 많이 쓰입니다. 네, 굉장히 부추는
어디 하나 뭐 정말 안 좋은 데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도움이 되는 네, 채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원음 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윤석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본인 직접 상담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 손주, 5살짜리 손주예요. 아, 그러면 손주분 5살이시라고 했는데 키와 네. 몸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아, 키는 보통 키고, 몸무게는 16.9여가지고요. 정상 체중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5살 남아의 네, 일반 키고, 남자애기예요. 네, 그리고 체중은 16.9. 네. 네. 그러면 지금 제 옆에 남윤석 박사님 나와 계신데요. 박사님께서 네. 이 내용 토대로 상담해 주실 거니까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가족력에 예. 땀이 유난히 많아요. 그 땀이 언제 많이 나나요? 땀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까지 땀이 많은 가족이에요. 아, 뭐 식사하실 때도 많이 흘리시고 그러시나요? 식사할 때 하고요. 예. 제가 염려한 거는 손주가 예. 자면서도 땀을 흘려요. 잘 때. 시원한 데서 자는데도. 예. 그러면서 변비가 유난히 변의 굵기가 굵어가지고 예. 변기가 막히는 정도예요. 네. 그 아기 엄마는 괜찮고요. 네, 엄마 아빠는 아버지는 장이 좀 약한 편이고 엄마는 별 문제 없고. 그러니까 아기 아빠도 땀을 많이 흘리는 거죠. 네, 아빠도 땀이 많고요. 할아버지도 많은데 예, 예. 손주가 땀이 많고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변비가 심해가지고 변기가 자주 막혀요. 애기인데도요. 이제 밤에 잘 때만 그런가요? 아니면 낮에 놀 때도 땀을 많이 흘리나요? 낮에 놀 때도 땀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토대로 이렇게 들어보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고 변비가 너무 심해서 대변이 너무 굵게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일단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것이 이제 병적인 땀인지 병적이지 않은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물론 네.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땀을 흘리는 거하고 낮에 놀 때 땀을 흘리는 거, 식사할 때 땀을 흘리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네. 애기가 이제 그 땀을 흘리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크게 놀고 그러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죠. 네. 네, 그걸로 봐서는 그 가족력에 이제 저는 뭐 체질을 말씀드리진 잘 않았는데 체질로 치면 소양인 체질에 가까운 몸에 열을 많이 네.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 네. 이제 변비가 이제 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네. 변비가 생긴다 그러면 대변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물을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나가는 게 대변인데 그 대변이 왜 이제 자꾸 수분이 증발되느냐 하면 몸속에 네. 가지고 있는 열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체질하고 상관없이도 변비가 많이 오는데 그 원인은 어릴 때 이제 모유를 먹였느냐 우유를 먹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네. 아이는 우유를 먹었나요? 모유를 먹었나요? 모유 6개월 먹었고요. 네. 나중에 우유 먹었어요. 네. 이제 우유하고 모유하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제 네. 성질로 치면 모유는 조금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우유는 성질 자체가 조금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모유는 사람을 키우는 젖이고요. 우유는 소를 키우는 젖이에요. 근데 네. 이제 그걸 이제 우리들이 계속해서 모유를 먹일 수 없으니까 이제 네. 우유를 먹이게 되는데 우유가 따뜻한 성분이 되다 보니까 육모막에 달라붙어서 이것이 이제 피부에도 아토피를 유발하거나 건선을 유발하거나 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요. 또 변비를 네. 일으키기도 해요. 근데 이제 네. 애가 이제 5살이니까 스스로 이제 음식을 먹고 하는 나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아이한테 너무 이제 육식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섬유질이 네. 많은 걸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물도 좀 평소에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네. 이제 병을 보면 어릴 때는 수분의 양이 상당히 많다가 나이가 드시면 수분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우리가 노인 돼서 죽는 것도 수분의 양이 없어서 죽는다고 할 정도로 물에 대해서 네.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네. 어려서부터 물을 먹는 습관을 기르고 또 요즘에 너무 육식을 많이 시키고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려서부터 야채를 먹는 습관을 좀 기르시면 이거는 네. 굳이 뭐 질병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네. 음식으로만 개선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약을 먹여서 이걸 갖다가 뭐 좋게 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꾸 재발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집에서의 식생활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변비는 그러하고 땀은 그냥 유전적인 체질이니까. 땀을 흘리는데 땀을 흘려서 사회생활에 이제 지장이 있을 정도로 흘린다든가 그런 것들은 병적인 거예요. 땀을 흘리고 네. 난 다음에 애가 기운이 없어서 잘 놀지 못하든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애가 몸이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굳이 너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밤에 잘 때 이제 지나치게 흘리는 것들은 꼭 좋은 것은 아니니까 네. 애가 노는 상태를 좀 잘 관찰하셔서 땀을 네. 너무 많이 흘리는데 애가 좀 성장이 좀 더딘 것 같다든가 아니면 좀 네. 몸이 약한 것 같다든가 이렇게 느끼실 때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땀이 지나치게 많으면 한의원 진찰이 필요한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든지 아, 지나치면은 병이 되는 거니까요.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네. 도움 좀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네, 상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여러분의 참여로 이어집니다. 전화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담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네. 상담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요, 아들이 이제 네. 올해 대학교 졸업했는데, 네, 제가 취직하기 가기 전에, 네, 종합검진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선물로. 점검했더니, 네, 심각한 게 많은데, 네. 깜짝 놀랐어요. 이를 나한테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아, 그래, 마침 어제 책 보고 내가 지금. 네, 선생님, 여쭤보려고. 지금 원장님과 직접적으로 네.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예, 네. 방금 또 대사 들은 잘 듣고 있습니다. 네네. 어머님, 네. 조금 전에 아드님, 예. 불편하신 거, 말씀하신 거 계속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 예. 예, 예, 요 키는 180이고, 예. 예, 예.
예, 74kg. 예, 예. 예, 남자애고, 예. 예, 예. 어디가 불편한 거예요? 애가 지금 가장 불편한 거는 당장은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가 아프다 하더라고요. 예. 허리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학업 중이라 가까운데 개인 갔더니 뭐 척추 측만증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측만증이다. 예. 그래가 나는 뭐 운동도 하고 이제 괜찮으라고 쭉 이자 보고 왔어요. 네. 그래 이거를 이제 검진을 한번 받아 보니까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랫게. 예. 그러니까 애를 뒤에서 내가 모습을 딱 보니까 우리가 걸을 때 바로 걸어야 되는데 얘는 바깥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네, 어머님 제가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 예, 지금 허리 측만증 말고 또 딴 질환은 없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지금 건강 검진을 받아 보니까 예. 경도의 역류성 식도염. 식도염이 있다 하고.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뇌질은 또 뭡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네,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제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가능하면 주제를 예. 정해서 한번 강의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측만증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측만증이 우리가 대개의 경우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제가 이제 구조의학을 하다 보니까 제 네. 눈에는 모든 환자들이 측만증으로만 보여요. 근데 이제 그 구조의학을 하게 되기 전에 네. 제 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막내딸이 네. 초등학교 때 키가 안 크는 거예요. 키도 안 크고 운동은 너무 잘하고 그러는데 수시로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그러고 예, 도대체 허리 아프다 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었어요. 네.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구조의학을 처음 접하면서 이제 그 딸을 이제 데리고 이제 그 이영준 지금 월요일 날 강의하시는 이영준 교수님을 찾아뵙고 이제 진찰을 받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측만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의외로 우리 주위에 어린 아이들이 가벼운 측만증이 아니라 심각한 정도의 측만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대개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깨의 높이가 틀어졌다든가 골반이 기울었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이제 얼굴이 좌우가 비대칭인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측만증을 진단할 때 그 측만증의 각도가 상당히 심하게 틀어진 정도만 질병으로 생각을 해요. 네. 왜 질병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 정도로 뭐 한 30도 정도 굽게 되면 그거는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수술을 해서 쇠로다 고정하는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치료를 하기 전 단계에서는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 좀 아니면 심하면 그 전 단계에서 콜셋을 맞춰서 하고 이러는데 그 전 단계부터도 사실은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우리가 측만증을 가벼운 거 증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몸의 저는 구조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예. 뼈가 먼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뼈에 맞춰서 내 몸에 장기도 붙어 있고요. 근육들도 붙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측만증이 있다 그렇게 하면 위장도 틀어지게 돼 있어요. 또 허리도 골반도 틀어지게 돼 있어요. 또 뇌로 올라가는 혈관도 좌우가 비대칭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잘 체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허리 아프다 그래요. 예, 맞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 뭐 디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장에 무슨 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거든요. 애는 그럼 아프고. 어떻게 좀 고치면 좋을까요? 방송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스러운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측만증에 대한 치료 방법들을 이제 한방에서는 추나요법을 네. 해서 척추를 바로잡는 치료도 네. 있고요. 또 이제 그 족부 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이제 그 신발의 깔창의 높이를 가지고도 이제 조절하는 방법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뭐 각각의 나름의 이제 상당히 장단점이 있고 네. 좋은 점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접근함으로 인해 가지고 측만증들이 개선되고 이런 증상들이 좋아져요. 그래서 네. 측만증이 생긴 거는 하루 벌써 26살이니까 이 네. 친구가 한 10대 10년 전에. 이전부터 네. 조금씩 틀어진 거예요. 네네. 네, 10년간 어머님, 못 지금, 네, 시간이 조금, 네,
지연이 많이 돼서요. 저 원장님께서 또 이제 제가 어머님한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드시지 마시고 어쨌든 네, 치료할 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어디로 것이지 가야 됩니까? 그냥 두시면 안 된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쯤에 또 측만증에 또 역류성 시도에 대해서 대한 걸 먼저 해드릴게요. 아, 네네. 또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김경민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